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인데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른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위가 주춤한 건 아닙니다. 시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을 앞두고 있지만 한여름 수준의 늦더위는 사그라들지 않겠고 당분간 무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의제와 형식을 협의한 뒤 회동에 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다음 주에 열리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자 김 위원장의 첫 국제 외교 행사 참석입니다. 특검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김건희 씨를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공소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BTS 정국과 재력가 등의 계좌에서 모두 390억 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있거나 수감돼 바로 대응이 어려운 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먼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주에 열리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물론 김 위원장의 국제 외교 행사 참석도 처음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2차 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 때天安门 망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 옆에 서서 한중 관계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참석한 당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구석진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帮助过中国人民抵抗侵略的外国政府和国际友人表示衷心的感谢。 그로부터 10년 뒤 이번 80주년 열병식 땐 남과 북의 위치가 바뀔 듯합니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26개국 정상 가운데 김정은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한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먼저 초청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망루에 오르게 됩니다. 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韩国国会议长宇元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물론 김정은의 국제외교 무대 참석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방중은 미국 트럼프 1기와 2차 핵 담판을 앞둔 2019년 1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at'd be interesting.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이번 열병식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혈맹이라던 북중 관계는 북러 밀착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2년여간 곳곳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의 귀국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다롄 해변에 있던 북중 정상의 발자국 동판이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최대 행사인 전승절 기념식에 중국 인사가 불참하는가 하면 북한은 조선중앙TV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6년 만에 김정은 방중이 더욱 전격적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러우 전쟁이 휴전 모드로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김정은이 한 차례도 서보지 않은 다자 외교 무대를 중국에서 데뷔하기로 한 것도 파격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수령유일 체제 북한은 여러 정상 가운데 한 명으로 다뤄지는 다자 외교를 김정일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외면해왔습니다. 김정은으로선 무엇보다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북중러 연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방중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발신된 한미일 협력 의지를 지켜본 중국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정상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맞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트럼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예고한 북한이 시진핑의 답방을 요청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인데요. 김 씨는 어제 진행된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긴 뒤에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긴급 호송이라 적힌 파란색 법무부 호송 차량이 광화문 특검 건물로 들어섭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5번째 대면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마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시작된 조사는 거듭된 진술 거부 끝에 오후 3시 24분에 종료됐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한 조사 시간은 3시간 26분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에선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특검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시한 게 김 씨 측 입장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중으로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 담길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에 적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사 게이트와 나토 순방 귀금속 선물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 씨 기소로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부기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고가의 시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는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과 이 위원장 임명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서희건설의 맞사위이자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전 검사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권 회장은 앞서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까지 줬다고 자수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사위 인사청탁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겼는데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 로봇계 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대표 서 씨가 김 씨에게 건넨 명품 시계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한 다음에 원하신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뭐 제가 제줬으면 뭐가 나오겠죠.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김 씨가 경호처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소환해서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한 권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권 의원이 처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진행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지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자며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의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3박 6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야당과의 대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순방 기간 중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동에 응할지 여부는 의제와 형식을 협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복귀를 계기로 여야의 냉기류를 풀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으로선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특검법 개정 등이 예고된 정기국회를 앞두고 순순히 대화에 응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반응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미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며 의제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중국행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오른 507조 4천억 원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 전망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의 부채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기존의 0.8%에서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소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기존보다 1.48%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또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물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까지 24시간 통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하지만 최근 범행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돈을 급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에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먼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이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과 분석, 차단과 수사까지 연계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되고 수집된 정보는 즉각 수사조직에 전달됩니다.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와 같은 조치를 악성 앱 설치에 창구가 되는 스팸 문자 발송도 3중으로 차단됩니다. 문자 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가 1, 2차로 차단하고 걸러지지 않은 건 휴대전화의 악성 앱 설치 방지 기능으로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에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포폰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의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 인력 400여 명을 증원하고 전국 단위 수사체계도 구축합니다. 검찰은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해 윗선까지 일망타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출범 뒤 첫 번째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과의 전쟁 출정식을 언급하면서 대여 강경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에 5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하며 입법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장동혁 호 출범 뒤 첫 연찬회에선 여당과의 투쟁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로 전쟁, 죽을 각오라는 표현까지 거론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대여 투쟁을 위한 깜짝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 간사직에 5선 원내대표까지 지낸 대선주자급 경력 나경원 의원이 지명된 겁니다. 3특검법 개정안을 아마 상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 저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부터 대여 투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6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강대강 국면도 점쳐집니다.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사법체계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지금 줄줄이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부 갈등, 분열 이슈는 일단은 후순위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윤 전련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쳤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눈에 띄는 잡음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추어내가지고 거기에 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연찬회에 앞서 지도부가 4선 이상 중진과 마련한 첫 상견례에서도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와 마찰을 빚어온 중진들이 참석했지만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됐습니다. 대여 관계에서 우리가 일단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선 패배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계기로 오랜만에 대여 투쟁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더 센 특검법 처리 시도가 임박하면 또다시 당내 입장차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최소한의 대우 정비를 마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는 당정 사이에 파열음이 나왔죠. 신중론을 제기했던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이견은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 원팀 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의도를 벗어나 1박 2일 워크숍에서 뭉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목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외쳤습니다. 한 손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 핵심 의제는 단연 검찰개혁. 지도부가 약속한 대로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하려면 다음 주엔 단일안이 나와야 하지만 당정 엇박자반 연일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또 시점을 언제로 할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불을 껐습니다. 당정 간 이견도 개인 의견도 없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거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게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라면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들으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자연스럽게 당하고 정부하고 이러저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에 공감한 당정은 다음 달 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일단 묻어둔 채 정청래 대표 체제의 첫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입각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166명이 모두 모여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불침의 항공모함에 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민주당은 내란 수괴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이 입법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줬다면서 흔들림 없는 신속한 개혁을 거듭 외쳤습니다. 불미스런 잡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에 음주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가 국회의원 연찬회 둘째 날인 오늘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의 종합평가를 각각 진행하고 결의문도 낭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 입법과제 운영 논의 방안과 상임위별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공유한 뒤 결의문을 낭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당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LTE와 5G 이용자 2,300여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이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의 접근 통제의 미흡은 물론이고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과징금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급감하고는 있는데요. 아파트값 상승세는 30주 연속 이어지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이달 들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가 11억 원대에 거래되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도 호가는 꺾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거래량도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단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대형 단지는 확실한 면이 지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 6월 12,000여 건에 달했던 매매 거래 건수는 7월 들어 4,000여 건으로 급감하더니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2,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30주 연속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자치구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져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이에 더해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최근 들어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앞으로 더 큰 규제가 나올 거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전체적으로 되게 활발해졌어요.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그런 조율 과정에 약한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 조만간 나오게 될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젖병 세척기 2개 제품에서 안전 우려가 확인돼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적한 삼부자의 오르테와 제이드앤 인터내셔널의 소베맘의 일부 제품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제조된 오르테의 일부 제품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제조된 소배맘의 특정 시리얼 넘버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유럽에서 자동차 9만 대 넘는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은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그룹 지주사인 주 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따라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25에서 갤럭시 보급형 시리즈인 갤럭시 S25, FE 등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폭이 약 15%포인트로 나타나 주요 50개국 중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각종 추가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결혼사진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깜깜이 계약을 막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내수부진의 올해 2분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이 4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며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도 5분기 만에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방탄소년단 정국과 또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제 해킹 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의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의 돈 390억 원을 가로채고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정부나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 6곳을 해킹해서 258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일부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금융자산 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업 대표나 임원, 연예인과 가상자산 투자자 등 재력가들이 범행 대상이었는데 특히 구속됐거나 군 복무 중으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요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건데요. 금융기관과 알뜰폰 사업자, 또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까지 곳곳의 허점들이 결국 수백억 원대 탈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이나 계좌, 휴대전화 인증 등 7가지 방식 가운데 2가지 이상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58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인증 체계가 대부분 뚫렸습니다. 해킹 조직은 먼저 주요 인증 수단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비해 비교적 보안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노렸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보통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신분증 발급일자 등 정보를 인증하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통한 간편 인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당은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하고 간편 인증 절차 역시 해킹을 통해 뚫었습니다. 그 인증 통과문은 나 해커 명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명의로 변조해서 마치 인증이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심을 무단으로 개통했습니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해킹 조직은 비대면 인증을 통해 금융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도 탈취했습니다. 입력 오류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찾아 0000부터 9999까지 입력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고 주요 본인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도 해킹을 통해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인증 시 일부 특정 정보만 일치하면 된다는 점을 노려 엉성하게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YTN 보도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경우가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범행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정보기술들이 자꾸 발달하고 있고 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취약점들을 계속 부단히 선제적으로 찾아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24개 보안 취약점을 각 기관과 기업에 통보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킹 사건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 보안 강화는 물론 비대면 인증 체계 강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자식 등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향해 사회에서 평생 격리돼서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0대 이모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그리고 2딸,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리 모아둔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사업 실패로 생긴 빚 수십억 원을 가족들이 떠안게 할 수 없었다는 게 이 씨가 수사기관에 밝힌 살해 동기였습니다. 계획범죄 인정하나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범행 넉 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가족인 5명을 살해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이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판결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형에 처할 특별할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 생활로 보내는 것이 알맞다는 이유입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씨는 선고가 나온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한 차례 숙였습니다. 앞서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려다 드론 추락 사고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공장 굴뚝에 부딪힌 무게 60kg 드론을 피하지 못한 건데 경찰과 관계 당국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공장입니다. 약 100m 높이 굴뚝이 있는 이곳.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은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이 공장을 찾아 유지보수 계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상에서 떠오른 60kg 무게 드론 한 대. 굴뚝 중간쯤에 부딪혀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계단에 올라갔던 40대 공단 직원 1명은 떨어지는 드론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굴뚝 중간 계단에 심정지 상태로 앉아있던 직원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드론을 띄운 건 드론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드론은 당시 약 10kg 무게의 대기 측정 장비를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드론을 측정하고 해보려고 가져와서 했던 부분. 경찰과 노동당국은 측정 작업이 매뉴얼에 맞게 진행됐는지 또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일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지난 밤사이에는 서울에도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 강릉 30.1도, 포항은 2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33도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으로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요. 휴일 밤 사이에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죠.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방해하기냐고 비꼬았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이 무산된 이튿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 없이는 향후 정기 국회 협조가 어렵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부결을 선동하며 여야 합의 원칙을 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 정치에 몰두해 여당 폭거를 두둔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또 전광훈 씨 변호 이력이 공직 결격 사유라면 과거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결격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모녀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다음 주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고 첫 주부터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데 거대 여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추경을 시작으로 방송법, 노조법, 상법 등을 술술 통과시킨 것처럼 검찰 개혁을 포함한 남은 쟁점 과제도 막힘없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이라도 즐기는 거냐며 손해를 보는 건 야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늘 냉랭했던 국회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건데 여야 수장은 본회의장 밖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 노상원 수첩 등을 묻는 5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헌법 파괴 세력을 상대하려면 가시밭길이 예상되지만 할 일을 하겠다며 특유의 익살 섞인 독설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진심이든 기싸움이든 여야 모두 강경투쟁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전국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좋은 출발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무역 분야의 이견 때문에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험난한 협상 과정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문제에 실용적인 접근으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중국과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하면서 두 정상이 좋은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Okay, so it was a win for South Korea. It was a win for the United States. And it was a win for the alliance. And I'm particularly focused on the alliance, having been an alliance commander.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좋은 케미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I think Lee was quite engaging. He seemed both confident but not combative, right? In terms of there was a nice back and forth in the Oval Office. 다만 실질적 합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견이 적었던 안보 이슈와 달리 입장차가 큰 무역 분야 이견으로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길고 험난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ut it also is true that this process is occurring in the context of a lot of tumult and uncertainty. Whether this tells us that the negotiations are far from over, and maybe in this new era, negotiation may even be never ending.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회담은 과정의 시작일 뿐으로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0월 말 경주 에이펙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발표로 한미일에 쏠렸던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음 주 중국에서 열병식과 다자회의가 잇따라서 열리는데요.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나라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것이라 이 자체로도 상징성이 큽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중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我们热烈欢迎金正恩总书记来华出席中国人民抗日战争及世界反法西战争胜利80周年的纪念活动。 중국이 건국절이 아닌 전승절에天安门에서 열병식을 여는 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승전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군사력을 뽐낼 기회라서 더 공을 들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관세를 내세워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맞서는 상황이라 26개 나라 정상의 열병식 참석은 그 자체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President Xi would like me to come to China. It'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As you know, we're taking a lot of money in from China because of the tariffs and the different things. 열병식 사흘 전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맞서는 나라들의 결속을 상징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대통령 등 20여 개 나라 정상이 참석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이번 주부터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हमारे लिए अपने किसानों का हित सर्वोच्च प्राथमिकता है. 김정은 위원장 참석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전승절 열병식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속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관세 협상 합의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던 일본의 경제재생상이 갑자기 미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세부사항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의 경제재생상은 애초 28일에서 30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때 합의한 일본에 대한 일괄 상호 관세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미 대통령령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米側に対しですね、可及的速やかに相互関税に関する大統領令を修正する措置を取るよう、また自動車部品の関税を引き下げる大統領令を発出するよう、あらゆる形で強く申し入れていくことと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출국 전 방미 일정이 전격 취소됐는데 일본 정부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생겼다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本日から訪米予定でありましたが、米側との調整の中で事務的に議論すべき点があることが判明したため、出張を取りやめ、事務レベルで協議を続け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이를 놓고 관세 협상 이후 실무 협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를 놓고도 일본과 미국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일본은 투자액 중 출자는 1-2%에 불과하고 출자에 한해 이익이 배당된다고 한 반면 미국은 투자액은 미국이 직접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the Japanese agreement, which we're going to announce later this week, that's $550 billion at the hand of Donald Trump, and he can go invest it to hit all these points. 일본은 미 상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이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일본 정부가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2일 뉴욕으로 이동하고 다음 달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가운데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인데요. 경제와 외교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울 시내 고등학교 곳곳에 일본 변호사 명의 테러 협박 팩스가 접수되면서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보복 살인을 저지른 남성은 구속 송치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심리 분석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거로 드러나면서 형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가치가 없는 코인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본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이들 일당은 재작년 12월부터 반년 동안 해외 골프 회원권을 무료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유인해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용품 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코인을 만들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실제 가격은 우리 돈 1.4원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골프 회원권도 인쇄소에서 임의로 출력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팩스가 이번에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 발송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서초동, 현저동부터 대방동, 정릉동, 정동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협박 팩스가 전달됐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고 학교 인근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싸이와 싸이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이는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싸이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병역 기피로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한 건데 입국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씨는 지난 2015년 처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우리 국적을 포기한 탓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여 만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가 승소했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지난해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라는 유 씨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다시 한번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무려 23년 만에 유 씨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정부 당국은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80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해수부를 맞이하는 지역 상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이주 대책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거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수정동에 자리한 19층 건물입니다. 부산 이전이 결정된 해양수산부가 임시청사 본관으로 사용할 곳입니다. 건물 뒤쪽에는 전통시장을 비롯해 식당과 상점들이 빼곡히 모여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누구보다 반기는 곳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800명 넘는 해수부 직원이 근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식당 같은 데 활성화 잘 되면 우리도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도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커요, 사실은. 가족들이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 내려오게 되면은 800명, 900명이 문제가 아니고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해수부 이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사 비용과 직원들의 이주 교통비 등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 투입을 결정했고 부산시도 구체적인 정주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시의 지원 부분들, 특히 이제 정주 문제, 집 문제 등 비롯해서 자녀 교육 문제 등등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원이 부산에 터전을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혁신도시 사례도 있는 만큼 실효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내 그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 등기를 걸어서 다시 그 분양 가격으로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결정된 해수부 이전이 세계적인 해양 중추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인 청주 오송 제3생명 과학단지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됐는데 연구에서 생산, 인허가까지 아우르는 바이오 핵심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과 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는 충북 청주 오송 지역입니다. 그동안 충북은 오송을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1994년부터 2개의 생명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바이오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18년부터 추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내 7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1 산업단지가 국책기관 중심의 연구 기반을 닫고 이 산업단지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면 3 산업단지는 이 둘을 잇고 기능을 확장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특히 이곳에 들어설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가 그 중심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카이스트뿐만 혼자서는 안 되고 그 국내 그 대형 병원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그 대형 병원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 같이 예타 면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허 법률 등의 서비스 기업까지 유치해 거대한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에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산업, 학교, 연구 등이 융합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단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첨단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고 또 각종 연구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충청북도는 오송 3산업단지가 기존의 두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통해 오송이 국내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의 11개 구단 스카우트가 하나 폰세와 키움 송성문을 보기 위해 고척에 집결했습니다. 폰세는 개막 16연승 신기록을 이어갔고요. 송성문은 폰세를 상대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패배 없이 15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폰세. 공수주를 겸비한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송성문. 두 선수를 보기 위해 고척에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시카고 컵스 등 메이저리그 11개 구단 스카우트가 모였습니다. 더 잘한 건 키움 송성문이었습니다. 3회 폰세의 시속 153km 빠른 볼을 밀어쳐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폰세와 대결에서 안타와 볼넷으로 모두 출루하는 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폰세는 5회까지 3실점, 평소보다 흔들렸지만 시즌 16연승의 드라마는 이어갔습니다. 7회 노아웃 1, 2루 위기에서 등판한 정우주는 키움 3, 4, 5번에게 빠른 볼 9개를 던져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화는 1회 김인환, 4회 이진영이 차례로 투런포를 터뜨리며 9대3으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LG는 7회 오스틴의 2타점 동점 3루타에 이어 8회엔 박동원이 결승 2루타를 쳐내며 NC를 4대3으로 꺾고 한화의 추격을 4경기 반에 묶어놨습니다. 기아는 3안타 3타점을 올린 김선빈의 활약으로 SSG를 이틀 연속 물리쳤습니다. 잠실야구장 이 마운드에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승환의 첫 은퇴 투어가 치러진 잠실에선 연장 10회 안재석이 짜릿한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두산이 삼성의 연승을 5경기에서 가로막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도 연장 11회 고승민의 끝내기 안타로 KT의 3대2 한 점차 승리를 낚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8월의) 마지막 출근길 공기가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의 새벽에 소나기가 지나면서 습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로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약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 강릉 30.1도, 여수는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 속에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요. 휴일 밤 사이에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일부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